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 Y입니다. 호주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 오르는 게 맞는지, 계속 오를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라는데 그럼 내리지는 않을지 말이죠. 그럼 이번 상승이 진짜 호주 부동산 전체의 상승인지 아니면 일부의 상승인지 내년에는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부동산의 주요 지표로 코어로직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자료 외에도 호주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9월 분기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분기인 7월부터 9월의 3개월 자료는 집값이 2.4%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승이 호주 부동산 전체의 상승인가?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승은 멜번과 시드니가 주도했고 브리즈번과 호바트를 빼면 다른 도시들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시드니와 멜번을 빼면 사실 지지부진했다는 말입니다. 시드니와 멜번의 월별 상승률을 연간으로 따져보면 시드니가 30%, 멜번이 40%에 달합니다. 이런 상승 추세는 말도 안 되는 급상승으로 계속될 수는 없는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뉴스만 딱 보면 멜번과 시드니만의 급상승이 평균치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9월까지의 상승률이 2.4%라고 하지만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드니 멜번을 빼고는 그닥 상승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호주 통계청보다 빠른 코아로직 자료는 11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10월, 11월에는 시드니, 멜번의 상승이 각 도시로 퍼지면서 11월에 다윈을 뺀 모든 도시들을 상승으로 이끌었지만 이 표에 보이는 9월까지는 멜번, 시드니만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상승이 지난 2017년까지의 버블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추세인지 말입니다. 평균은 상승이지만 이 평균이라는 허점이 상승률이 더 큰 도시가 하락하는 도시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시별 각계 전투를 하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빨간 선이 다윈과 퍼스로 9월까지 계속 하락했고 파란 선의 시드니와 멜번은 올해 상반기에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상승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녹색 선은 이제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호바트, 캔버라인데 이 도시들은 시드니와 멜번의 곡선을 1, 2년씩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멜번 시드니의 급상승은 호주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변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7년 상승과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대출 기준을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대출 금리도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먹혀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 상승률이 너무 급하게 일부 지역에만 불고 있다는 것이 이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 돈풀기 정책과 이자율 인하의 효과는 이 두 도시만이 아닌 다른 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하락한 퍼스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인구 변화라기보다는 이번 금융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전 세계 부동산을 들뜨게 하고 있고 양적 완화로 늘어난 돈과 낮아진 돈의 가치는 부동산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정상적인 상승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드니와 멜번의 급상승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승이 훨씬 지금보다 비정상적이었는데요. 서부 호주의 마이닝 붐이 끝나면서 동부로 인구가 재유입되던 시기였던 이 2015년에서 2017년의 시드니 멜번 상승률을 보자면 연간 5에서 10%가 상승했습니다. 이와 달리 마이닝 붐으로 인구가 급증했던
2011년에서 14년 무렵의 퍼스 부동산의 연간 상승률은 2에서 3%가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의 유입만 보자면 시드니 멜번의 상승률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높았다는 겁니다. 인구 유입과 정부 정책 변화 외의 요소가 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큰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국의 부패 척결로 갈 데 없던 돈들이 호주 시장에 굴러 들어온 시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일자 당시에 호주 정부도 중국의 묻지마 투자를 경계하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동산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 호주 경제와 부동산은 같은 행보를 하며 하락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1인당 GDP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기 시작했죠. 더욱이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자 불안해진 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미중 무역전쟁도 시작되면서 이로 인한 중국 위기론도 등장했는데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호주도 패닉이 왔습니다. 그 중국 위기론을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유튜버들이 써먹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은 느려질 망정 부채로 인해 하루아침에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필요악입니다. 중국이 대기 오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한국이나 호주는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이 중국의 경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동산 상승은 지난 2017년까지 동부 상승보다는 이번 2019년 후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번 상승이 훨씬 이유 있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을 예견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호주의 가계대출 부담을 강조합니다. 언론에서도 대출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집값이 오르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빌려야 집을 살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갚을 수 있는 돈이냐 갚을 수 없는 돈이냐의 문제입니다. 올 초 부동산 하락기에 걱정하던 인터레스트 온리 론을 보면 이미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자만 내던 대출금을 리파이낸스해서 원금과 함께 갚고 있습니다. 전체 론의 40%에 달하던 인터레스트 온리 론은 이제 전체 대출의 23%로 떨어졌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집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아내고 있습니다. 대출을 못 갚아 진행하는 강제 경매율은 여전히 0.9%대를 유지하며 낮은 상태입니다. 호주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출도 높고 갚을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스트레스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대출로 인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출 스트레스는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제는 대출 받기도 힘들어져서 사실 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집이 없어 대출을 안 해도 렌트 살려면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대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이 상승해도 시드니 멜번 이외의 지역은 상승 여파가 적다는 점과 대출 스트레스를 과대 포장하지 말자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2020년 집값 예상은 지난 부동산 10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만 뽑자면 5에서 1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대출이 까다로워져 돈 없이 투자에 선뜻 나서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인지 모를 테니까 영상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